안녕하세요. reptilian 일루미나티 제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 reptilian 일루미나티로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어떤 사고 체계로서, 사유 체계로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내용의 기본 내용은 reptilian이라고 하는 파충류 외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외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밖에 먼 별로부터 이렇게 지구로 들어왔다는 거죠. 지구로 들어와서 그들이 바로 외계인들이라고 하죠. UFO를 타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들어와서 지구에 인류를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영화로 이렇게 최근에 그걸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죠. 프로메테우스가 여기서 고대인이라고 하죠. 고대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외계인들이고, 이 고대의 이 엔지니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고대 엔지니어들, 외계 엔지니어들, 이 엔지니어들이 지구로 와서 지구로 들어와서 여기서 그러니까 고대 외계 엔지니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인으로 되냐, 거인. 그러니까 우리가 거인이라는 게 뭐 성경 같은 데서 네피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네피림, 거인 종족, 이 거인 종족, 이렇게 이제는 거기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와서 이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생명공학으로,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인류를 창조를 했다. 그래서 이 거인 종족과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적 구조가 동일하다라고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영화 내용을 좀 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제는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 여성 고고학자하고 애인 사이에 있는 남성 고고학자가 이제 고고학 연구를 하는데, 인류의 기원을 추적하는 고고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세계 각 지역의 유물들을 보면은 어떤 특정 별자리를 가리키고 전혀 상관성이 없는 문명들이 특정 별자리들을 암시하는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자꾸 발견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것이 인류를 창조한 외계 종족이 있는 별자리다. 그거를 표현해주는 별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얻게 돼서 이 외계 종족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외계 종족을 찾아 나서는데, 이제 거대한 기업체 회장이 이제는 요즘 며칠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와 같은 엄청난 재산가죠. 재산가 회장이, 한마디 삼성 같은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죽게 되니까, 죽음이 앞두고 있으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근데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 고대 외계인, 그러니까 자신들을 창조를 했으니까 이 영생을 얻는 그 기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게 돼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제 별자리로 이 고대 외계 종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도 거기서 이제는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건데, 이제 기술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외계인들이 이런 종족이다 이거죠.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인데,
가보니까 거의 다 죽었죠. 죽었는데 어쨌든 거인족의 그 사체를 갖다 얻게 돼가지고 그 사체 우주보관에 거인족의 우주보관에 있는 사체를 얻어서 그 사체의 유전적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유전적 구조가 우리 호모사피엔스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죠. 유전적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동일하다. 그 유전자 지도 자체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유전적 구조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인족이 자신의 유전자 조직을 이용해서 인간을 창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1편, 2편으로 이제는 돼 있는데 1편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2편은 이제 에일리언 그 외계인 외계 종족 거버넌트 바로 어떤 그 계약에 관련된 그 내용 이제는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또 프로메테우스 영화가 2편까지 나와 있죠. 근데 1편의 주제가 이 내용인데 그때 그 찾아갔던 그 별자리가 이렇게 그 영화 화면을 보면은 거의 오리온 별자리하고 비슷한 별자리, 오리온 별자리. 오리온 별자리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 보시면은 약간 틀린데 비슷해 나와요. 오리온 별자리. 그래서 보통 이 그 여기서 그 수메르 문명권에서 그 외계 종족이 원래 출발했던 그 별자리를 오리온 별자리로 많이 암시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그 오리온 별자리가 이게 그 이집트로 가면 오시리스를 상징하거든요. 오시리스 신을 상징하는 그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 피라밋이 그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그 창문을 이렇게 쫓아가면은 그 오시리스 별을 이렇게 마주 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 별, 그 피라밋의 그 원래 그 로버트 보팔이라는 그 건축학자가 이제는 고대 외계 건축물들이 그 어떤 별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그 건축돼 있다는 이론을 제기를 하게 되죠. 하게 돼서 거기서 고대의 별자리가 핵심적인 별자리가 오시리스 별자리하고 용자리가 있는데 이 오시리스 별자리를 이제 가리키는 건다. 그래서 이 오시리스 별 쪽에서 온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특히 오시리스 별자리 그 밑에는 시리우스 별자리, 그 위에는 또 황소 별자리가 있고 플레이아데스가 있음. 황소자리 안에 플레이아데스가 있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인류를 창조한 그 외계 종족의 그 고향이 바로 요 위치,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별자리 위치가 요 위치에 있다고들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근데 여기서 온 종족이, 거기서 온 종족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는 드라코니스라고 해서 용족이 있고, 그 다음에 reptilian이라서 파충류, 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용족과 뱀족이 또 하수인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ET처럼 생긴, 여러분들이 외계인 하면 ET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ET. 그러니까 애 같은 거 있잖아요. 머리가 크고 그냥 이렇게 한 그 ET 같은 그거는 이제는 제타큘리틀이라고, 이제는 제타큘리틀 또 그레이 종족이래. 그레이 외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레이. 그런 종족은 드라코니스와 reptilian의 그 하부 조직을 또 이루고 있다. 그런 외계 종족이, 그러니까 그레이 종족이 하부 조직이 되는 하부 외계인들이. 근데 그게 오리온 별자리에 이쪽에 근거에 있다고 하는 그 종족들이. 어쨌든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 지구에다가 유전공학으로 인간들을 창조를 해서 노예로 창조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니비루라는 전투 행성, 그러니까 전투 행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워프 항법으로, 우리가 스타트rek에 보면은 그 스타트rek이 그 영화 그 스타트rek들 보면은 시리즈 있잖아요. 미국의 스타트렉 시리즈 보면은 그 우주선이 공간에다가 웜홀을 만들잖아요. 막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그 우주 공간에다가 그 웜홀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그 그게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한 건데요. 그거를 웜홀을 만들어서 그 웜홀을 통과를 해서 워프항법이에요. 그게 워프항법으로 통과를 해서 지구로 들어왔다는 거죠. 지구 쪽 근처에 와서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니비루다 이렇게 니비루. 그래서 그 니비루를 타고 들어와서 지구에서 그 작업을 한 뒤에 그 니비루에 올라가서 그 니비루를 태양계 그 태양 밖에서 3,600년마다 공전하게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충류 외계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드라코니스나 제 다큘리들 그 그레이 외계인들을 통합해서 다 그냥 reptilian이다 이렇게 이제 대변을 해서 쓰는 건데, 그게 아마 파충류 뱀족들이라고 해요. 용뱀족들인데 용뱀들도 외계인들이 고대 문명의 그 건설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바로 그 고대 문명에서 신으로 불리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인류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컨트롤하는 전위 조직들이 이제 일루미나티다, 뭐 프리메이슨이다 이런 조직들인데, 이런 조직들을 내세워서 이제는 사실 인류를 실제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이쪽 그 수메르 문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그 케찰코아틀이 나오는 그 메소아메리카 그 아즈텍 마야 문명도 이들의 그것이 그 개념상으로 이렇게 상당한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를, 케찰코아틀이 날개 달린 뱀이었잖아요. 그 뱀신에 대로 이렇게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케찰코아틀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그 공양받았잖아요. 인신공양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개념으로, 그 어린아이들의 그 피와 살을 흡수를 해야지만이 세계를 유지하고 계속 지속적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고를 그쪽 마야 아즈텍 그쪽의 문명권에선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그 인신공양으로 희생제의로 바친다 이거든요. 저 reptilian 종족한테 그런 걸 계속 해왔던. 그런데 특히 케찰코아틀에게는 어린아이들을 희생제의로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희생제의를 바치는 행위들이 그쪽 문명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사실은 아직도 여러 가지 이 reptilian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조직이 그런 어떤 희생 제의를 의식, 그런 의식을 암암리에 행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계속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 의식을 하는지는 이제는 나중에 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둠 속에서 그 일루미나티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한마디로 사람들 어린애들 잡아다가 그런 인신공양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행위들이니까 그거는 그들의. 그리고 이제는 또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거는 뭐냐면 보키여와도 뱀이잖아요. 아니, 이건 너무 명백하게 이것도 뱀이긴 뱀이잖아요. 그렇죠. 뱀이 이렇게 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보면 reptilian이에요, reptilian. 그래서 여기도 이제는 보키라는 이름 자체가 보키다라고 하는, 희다라고 하는 게 희생제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희생제의라는 개념이니까 관련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복희 여화도 인류를 창조하는 거죠. 근데 여화가 주도를 하는 거죠. 여성이니까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창조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주로 보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그 수메르 신화, 메소포타미아권 그 마르둑 신화까지 이제 엔키로부터 이제 마르둑 신화 했고 케찰코아틀 마야 잉카 쪽에 했고 그 다음에 중국 황하 문명의 복희여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그리스 문명으로 가서 그리스 신화 안에 그럼 이렇게 reptilian과 인간 창조 얘기가 거기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는 또 밝혀본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에서 위로 올라가면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크레타 문명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남단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에 있는 데가 바로 이오니아 해라고 있죠. 그래서 이오니아 문명이 또 거기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도리아 문명이라고 해서 헤라클레스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밖에서 또 외부에서 또 도리아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리스 문명이 이제 번창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 문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밑에서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쪽 양쪽에서 들어오는 문명들이 거기서 그리스에서 재정립이 되면서 또 거기 나름대로 이제 문명을 이제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 또 토대로 해서 로마 문명이 또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이 사실은 그 현대 어떻게 보면 현대 그 서구 문명의 사실 뿌리가 그리스 문명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왜냐하면 현대 그 서구 문명은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시가 통합되고 뭐 EU 통합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지금 그 로마 제국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로마 제국 다시 계속 재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서구 문명의 적자죠. 서구 문명이 낳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서구 문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서구 문명의 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쇠해가던 서구 문명이 새로운 어떤 신생아를 태어나게 만든 게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수를 뽑아서 서구 문명의 정수를 뽑아서 미국에 심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근데 그 뿌리를 쭉 가면은 결국에는 이쪽 그 그리스 문명 여기서부터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 문명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보면은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말 그대로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화. 미솔로지라고 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제카리아 시친도 제카리아 시친도 사실 에누마 엘릿이라는 그 바빌로니아 창세기 신화를 연구 분석을 해서 자신이 이론을 전개를 한 것이고, 케찰코아틀 그것도 그 신화잖아요. 신은 그 케찰코아틀과 거기에 관련된 신들에 대한 얘기에서 그게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고, 복희여화도 마찬가지로 신화란 말이에요. 신화. 결국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이론들의 모든 그 바탕은 신화란 말이에요. 신화라는 게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신의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신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신화 연구를 깊이 해야지 이게 이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이것을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 신화. 근데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명이 이제 정립되기 시작한 게 이제는 그 크레타 문명이 기원전 1200년, 1300년 정도니까 그 이후에 기원전 한 700~800년 정도의 그리스 문명의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신화도 그 나름대로 틀을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신화에 대한 내용 보면 그리스 신화들이 굉장히 체계화가 잘 돼 있잖아요. 체계가 잘 돼가 있습니다. 신통기 같은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같은 거라든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들의 계보도 잘 돼 있고, 예, 그 체계는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고 체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실 풀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럼 제가 이제는 제가 이제 그럼 그리스 신화적 내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 수메르 신화 에누마 엘리시, 그 다음에 케첼코아틀, 보케여와에서 여기서 인간 창조와 reptilian에 관련된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파봐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그 뭐냐면은 프로메테우스가 주인공이에요. 인간을 누가 창조했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창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여기서 이제 고대 외계 거인 종족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외계 거인 종족이라는 이 사고 자체가 이게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신이래.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신이 주인공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창조. 프로메테우스가 사실은 그 기독교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을 창조했다. 그리고 아담.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로메테우스는 남자를 창조했어요. 처음 창조할 때 남성을 창조했다. 아담을 창조한 걸로 나와요. 아담과 같은 인류를 창조할 때 여성은 창조하지 않고 남성을 먼저 창조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아담을 창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아담을 창조하고 그 인간들을 그러니까 아담 혼자서는 애 낳을 수는 없잖아요. 번성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아담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우리가 유전적 구조로 보면은 남성은 XY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성염색체에서 남성은 X와 Y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을 발현하는 게 Y잖아요. 여성 인자는 X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 안에 XY가 다 있는 거예요. 여성은 성염색체가 XX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가지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남성은 여성과 남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했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양성 동체라는 개념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XY를 다 가지고 있는, 한 몸에 가지고 있는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서 X인자를 뽑으면은 여성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어쨌든 그 프로메테우스는 그 남성들을 창조했어. 남자를 창조했다. 아담을 창조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그 프로메테우스가 유명한 거는 뭐냐면은,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을 창조하고 인간들에게 인류를 창조하고 불을 전수했다. 인간들에게 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불을. 그래서 여기서 불덩이를 갖다가 이렇게 활활 타요. 활활 불을 여기 풀 속에다가, 회양목 풀 속에다 불을 감춰가지고 인류에게 그 불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명이잖아요. 광명. 이것이 그 실제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원시인들이 옛날에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해야 되는데, 화식을 해야 되는데 화식이 안 되니까
그거 불을 갖다가 이렇게 준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불을 전수했다고 하는 것은 광명을 전수했다. 광명. 그러니까 이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어둠의 의식.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 이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혹은 지혜를 통해 우주 자연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광명이에요, 광명. 그래서 우리가 일루미나티도 거기 이거와 연결. 일루미나티라는 게 뭐, 일루미나티라는 게 일루미네이션이면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가 광명해잖아요, 광명해. 일루미나티를 그 한자로 바꾸면은 광명해예요, 광명해. 불과 빛에 대한 광명이에요, 광명. 광명회를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과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준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이라는. 근데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물과 우주자연의 그 만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뭐야? 이 어둠에 쌓여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 이치를 파악해서 질서적인 어떤 체계를, 법칙을, 강구를 거기서 이제 돌아가는 변화의 원칙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자신의 문명에 적용을, 실생활이나 이런 문명에 적용을 하면은 그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식의 획득과 축적과 전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뭐예요?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다른 동물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식을 획득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그 사물들 간의 그거를 분류, 비교, 판단, 분석 이렇게 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사이에 어떤 관계의 연관성을 찾아서 논리를 구성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문자로 쓰면은 거나 뭐 어떤 형태로 말로 그냥 전수를 해주나 기억에 의해서 전수할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전수하는 능력, 이것이 인간이 가진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핵심은 사실 지식의 습득, 획득과 축적과 전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 수메르 문명에서 엔키가 뭐야? 아다파에게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저기 복희 여화에서도 복희가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쳐요? 8개. 우주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8개를 창안해서 8개를 가르치잖아요. 우주 원리를 파악하라고 수단을 주잖아요. 케찰코아틀도 뭐예요? 인류에게 지식을 전수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지식을 전수를 합니다. 기술적 지식을. 이같이 이 불을 전수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전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동물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신성을,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식. 각성하고 될 수 있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인간이 신과 같이, 인간이 각성해서, 한마디로 각성한다는 거예요, 각성해서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지식의 나무에서 뱀이 감고 올라가서 그 지식의 나무의 선악과를 먹어라. 그건 뭐야? 불을 먹어라. 그런 뜻. 불. 지식의 나무에 그 뱀이
그러니까 인간의 그 뱀이,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얘기를 더 하겠지만 그 뱀이 인간에게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성경에서 그 뱀이 뭐라 그래?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니까 광명을 얻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광명을 얻어서, 그러니까 까맣게 모르는, 우리가 좀 뭐 동물들은 까맣게 모르죠, 우주자연의 이치를. 근데 인간만이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각성을 해서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이 각성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불을 전수했다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전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메르의 엔키도 자기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가르쳤잖아. 아다파를 가르쳤듯이. 그래서 각성을 시켜서 그 아다파의 그 지식의 능력이 엔키와 맞먹는 최고의 신, 지식으로는 최고의 신이었던 엔키와 맞먹는 그 능력을 갖게 됐잖아요. 아다파가. 그와 같이 인간도 신과 맞먹는, 여기서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인간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그런 지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 지식 능력, 지능을 인간에게 부여를 했다. 이것이 바로 불을 줬다라는 본래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활활 타는 거를 봤다. 이 불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구나. 이걸 이렇게 아는 거지. 무슨 불을 줘가지고,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이 자연의 이치를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 각성 능력. 불엔 환히 알 수 있는 어둠을 환히 열어가지고, 우리가 어둡다고 하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 있으면서도 자연 만물의 법칙과 이치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뭐냐면, 프로메테우스라는 것이, 이 뜻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의미가 미리 아는 자,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예언자야. 예언자라는 뜻이란 말이야. 예언자. 미리 안다는. 사물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리니까 어떻게 돼? 우주 사물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면은 100년 후, 200년 후에 뭐가 일어날지도 안다는 거지. 왜냐면 모든 건 다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신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든. 프로메테우스는 신들 중에 가장 지혜와 지식이 우월했다. 지혜와 지식이 우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과 지혜는 제우스나 이런 것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제우스도 못 따라옵니다. 그 최고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신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였고, 그래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고, 이런 프로메테우스가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기술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창조를 했다라는 지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사실은 뭐냐면은, 프로메테우스가 티탄족이에요. 티탄.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거인족이었다라는, 티탄족이다. 거인족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티탄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이었다는.
티탄이라고 하는, 티탄이라고 하는 게 타이탄, 티탄이라고 하는 건 프로메테우스가 티탄이라고 하는 건 프로메테우스는 거인이었다는,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게 거인족, 고대 외계인 거인족,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거인족, 유전공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으로는 이렇게 이제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게 왜 근데 이게 시리우스별하고 연관되냐면 시리우스별이 이 밤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별이에요. 시리우스는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그래서 가장 밝게 불타는 별이 불을 상징하는 별이란 말이에요. 빛을 광명을 상징하는 별이 시리우스 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쪽 자리에서 왔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뭐 또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요런 개념으로 그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이었다, 거인족이다라고 하네. 거인족. 자,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근데 여기서 뱀이 언제 나옵니까?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뱀하고 이제 이게 인간을 창조할 때 여기서 이제 인간의 창조할 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할 때 프로메테우스가 그 흙을 가지고 창조를 하잖아요. 흙을 가지고 창조해. 그때 흙을 빚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그 인간을 창조할 때 그때 이제 뱀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티탄 문제를 좀 더 얘기하고 가야 돼요.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이었고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신이었어요. 프로메테우스가 나중에 제우스한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불을 주니까 제우스가 열받았잖아. 열받아가지고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다가 코카서스 산 위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놓고 매일매일 독수리들이 내려와가지고 간을 쪼아먹게 했습니다. 왜냐면 프로메테우스는 불사 영생하는 신이었어요. 불사 영생의 신이다 보니까 독수리들이 와서 간을 쪼아 먹으면 간이 다시 또 자라. 먹고 가면은 또 와서 또 그러니까 이 고통을 계속 받게 한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것을 헤라클레스가 와가지고 그걸 해방시켜 주지만은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제우스가 이제는 만약에 그 프로메테우스가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관련된 예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했어요. 네가 이 답을 해주면은 프로메테우스 너를 풀어주겠다.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거부를 했어요. 제우스 너하고는 상종하기 싫다. 내가 계속 독수리한테 쪼아 먹혀도 그래 이렇게 난 버티겠다. 난 네가 너란 놈하고는 내가 이 말 섞기도 싫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그만큼 제우스도 제우스도 모른다 이거지. 프로메테우스보다는. 자, 그게 이제 아킬레우스하고 사실 연관이 돼 있어요. 원래 제우스가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이제는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서 쏘아먹기 전에 제우스 너보다 너의 아들이 너를 결국 네가 크로노스 너 아버지를 전쟁통에 한마디로 패배를 시키는데 타르타로스 감옥에 가뒀듯이 너도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열받았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제우스가 도대체 그럼 내 아들 중에 누구가 나를 그렇게 만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전전긍긍. 자기가 제우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아시는 분들은 그리스 신화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 크로노스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가 바로 티탄족이죠. 티탄의 왕이야. 티탄족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티탄족의 왕인 크로노스의 아들이어요. 아들. 12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도 사실 티탄족이라고 봐야 돼. 근데 프로메테우스의 아버지가 야페토스라고 또 티탄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같은 급이에요. 같은 형제야. 야페토스가 크로노스와 같은 티탄족인데 바로 제우스는 뭐예요? 크로노스의 아들이고 프로메테우스는 야페토스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사촌간이죠. 사촌간이야, 사촌이야.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는 같은 등급이야. 그런데 제우스가 크로노스와의 전쟁을, 크로노스 티탄족들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될 때의 그 전쟁을 티타노마키아라고 합니다. 티타노마키아라는 그 10년 전쟁 끝에 크로노스 티탄족의 왕이 그 편에 섰던 티탄족들을 완전히 그 물리치고 아주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신들을 잡아다가 지구 중심의 타르타스라는 감옥에다가 가두어서 못 나오게 만드는 제우스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거까지. 그러면 이제 제우스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한테 너도 그렇게 네 자식한테 당해서 너도 그런 신세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제우스가 얼마나 떨겠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누군지 알려고, 도대체 그 아들이 누구냐 그거 알려고 프로메테우스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네가 알려주면은 여기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해주마, 풀어주마.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너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고 아주 당당한, 같은 사촌지간이니까 내가 고통받으면 당했지 너한테 너 계속 너도 공포 속에 계속 살아. 너도 제우스한테 그만큼 프로메테우스가 예지력과 그게 뛰어나니까, 모든 걸 아니까.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너도 당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어쩌면 헤라클레스가 이제는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게 되죠. 풀어주게 되니까 그때 이제 제우스가 헤라클레스가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프로메테우스 그거에 대하여서 프로메테우스를 뭐 다시 잡아다가 이렇게 가두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도 마음이 그때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한테 알려줍니다. 누군지. 그 아들이 바로 테티스인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예요. 그 강의 여신인데 그 아킬레우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아시죠? 트로이에서 그 헥토르하고 싸워서 헥토르 죽여가지고 뭐 그런 아킬레우스, 그 트로이라는 영화에 그 누가 브래드 피트가 그 주인공 했었잖아요. 그 아킬레우스가 그 여신, 강의 여신의 그 아들인데, 이 강의 여신이 낳는 아들이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근데 제우스는 뭐냐면은 이 강의 여신을 자기 애인으로 삼으려고 그냥 안달복달 하고 있었거든. 그때 제우스하고 또 다른 신이 있어요. 그 경쟁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우스가 그 살아남으려면 한번 어떻게 해야 돼? 제우스가 그래서 그 강의 여신을 인간의 왕하고, 그러니까 아주 못난 왕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냥.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태어난 겁니다. 펠레우스한테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킬레우스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 영웅적 활약을 이제 펼친 거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제우스와 그 강의 여신과의 사이에서 그 아킬레우스 같은 아들이 태어났다면 아킬레우스보다 뭐 더 엄청나게 뛰어났겠죠. 그 아킬레우스는 신과 여신과 인간의 그 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우스는 그래서 그걸 알려줍니다. 그걸 알려주죠. 자,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제우스하고. 그런데 이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엉뚱한 데로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지금 불을 전수했다고 하는 것은 이 광명의 우주 자연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전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이제 인간 창조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제우스가 그 인간들이 신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니까 엄청난 존재들이 되니까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잖아요. 제우스가 머리가. 야, 이거 인간들이 그 신들을 능가해버리면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 그 문제를 좀 거기다 이놈들이 그죠?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냐면은 그 여자를 창조를 해도 여자. 그래서 그 여자가 판도라입니다. 판도라라는 여자를 판도라. 판도라의 상자 유명하잖아요. 판도라를 창조하는데 그 제우스가 자기 그 맏아들 있잖아요. 헤파이스토스라 그 대장장이 신한테 이걸 판도라를 만들게 하죠. 판도라가 여자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능력을 줘가지고 판도라를 만들어 창조를 했어요. 인간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판도라를 마누라로 삼은 게,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는 이 프로메테우스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판도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판도라에 기원을 해서 그 여성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인간 여성이. 그래서 이 판도라가 이렇게 그 신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 중에 판도라의 상자 안에 그런 인간들이 그 한마디 신들에게 기어오를 수 없게 그 조치를 취해놓은 게 그게 판도라의 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으니까 온갖 그 애군과 그런 것들이 많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거에 치여서 사느라고 신들이 못되게 하려고 그 판도라의 상자를 했다. 뭐 그게 이제 신화적인 내용이죠. 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결국 티탄족으로서 거인이죠. 거인족으로서 자식이 제우스와 같은 동급이에요. 동급인데 지혜와 지식은 가장 뛰어났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를 하게 되는데, 그 창조된 인간들이 번성을 할 때 그 불을 전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광명의 지식의 능력을 전수를 해서, 인간들도 뭐예요? 지식을 각성을 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인간의 문명을 자발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게끔 인간에게 그 씨앗을 심어 놓은 거죠. 그 능력을 심은 거죠. 이런 네파트는 비슷하잖아요. 얘기들이. 그렇죠. 그게 지식과 관련된 지식 능력, 지식 획득 능력.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지식 획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불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이것은 뱀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것이 지식과 뱀은 연관성이 있다.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지혜롭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건 뭐야? 너희들은 reptilian처럼 지혜와 지식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reptilian과 똑같은 지혜와 지식의 능력, 최소한도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원래 예수가 하는 말도 뭐예요? 예수도 reptilian이었을까요? reptilian 이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뱀이 지식과 지혜와 관련된 핵심적인 존재라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reptilian들이. 자, 어쨌든 reptilian들은 이런 지식과 지혜의 능력, 이것은 불의 능력과 관련돼 있는데, 광명의 능력과 관련돼서, 그래서 reptilian 일루미나티인 거예요. 이 광명과 관련된 어둠을 몰아내고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광명, 일루미나티의 원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원래. 자, 계속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프로메테우스에서 그 인간을 창조할 때, 프로메테우스가 그 흙을 빚어서 창조할 때 그 흙 자체가 바로 뱀의
피와 살이 섞여 있는 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reptilian의 피가 거기에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그럼 도대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할 때 그 흙에 과연 뭐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뭐였냐를, 그 흙이 뭐였냐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바로 reptilian과의 깊은 상관성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핵심이 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것이 사실은 한마디만 더 하면, 그것이 사실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거와 이 신과 관련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들 속에서 인간이 reptilian과 연관되어 있고, 인간 창조가 거기에 그리스 신화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위주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를 통해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와 관련된 어떤 흙들을 프로메테우스가 얻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창조를 했다. 그것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reptilian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